2025년 9월 28일 새벽 4시 30분, 러시아 벨고로드 상공에 정적이 감돌았다. 그 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된 4발의 미국산 M31 GMLRS 유도 로켓이 마하 25의 속도로 러시아 방공망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이 미사일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벨고로드 남동쪽에 위치한 노비 오스콜 변전소. 이 시설은 러시아 서부 전선의 전력 공급 허브로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 니보엠 장거리 레이더, 그리고 전술 통신망까지 모두 이곳에 의존하고 있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 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폭격이 아닌 러시아의 핵심 지점을 정확히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공격과 함께 전자전, 드론전, 사이버전이 결합된 현대전의 전형이었다. 이 공격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HIMARS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발사된 M31 GMLRS 미사일 4발이다. 고폭탄두를 장착한 이 미사일은 오차범위 5m 이내의 정밀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80km에 달한다. 두 번째는 드론의 투입이다. 우크라이나군은 FPV 자폭 드론, 열화상 카메라 장착 정찰 드론, 그리고 차프, 체프를 살포하는 교란용 드론을 동시에 출격시켰다. 이 드론들은 지상 15m 고도에서 저공 비행하며 러시아 방공망을 교란하고 S-400의 92N6E 레이더에 수백 개의 거짓 목표를 생성했다. 드론은 레이더상에서 마치 새떼처럼 보이도록 프로그래밍되었으며 이는 S-400의 다중 목표 추적 알고리즘을 과부하시켜 혼란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해 크레저커-4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 GPS 신호를 차단하고 미사일 유도 방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미사일은 관성항법 시스템 INS를 통해 GPS가 없는 상황에서도 비행 경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자기만과 레이저 유도다. 샤크 드론, 사억 UAV은 고성능 열화상 장비와 레이저 지시기를 장착하고 변전소 상공의 안개를 뚫고 표적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카미카제 드론들은 차프를 살포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S-400과 펜트서 S1 방공 시스템은 실체 없는 수십 개의 목표물에 대응하느라 핵심 위협을 놓치게 된다. S-400은 최대 400km 범위, 동시 300개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격은 그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적어도 표적에 대한 탐지가 어렵다. 특히 숲과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 저공 비행하는 드론은 레이더에 지면 반사와 중첩되어 식별이 어렵고, 두 번째로 짙은 안개는 적외선 탐지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S-400의 핵심 알고리즘은 거짓 신호와 실제 신호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백 개의 저우선 순위 표적의 연산력을 소모하며 대응에 실패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드론은 레이저 지시기로 정확한 위치를 계속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미사일 2발은 S-400의 사각지대를 통과해 최종 진입 궤도로 접어들었다. 2025년 9월 28일 새벽 4시 34분, 첫 번째 미사일이 변전소주 변압기에 보호장갑을 관통한다. 0.7초 뒤 두 번째 미사일이 중앙 스위칭 허브를 정밀 타격. 이 미사일들은 단순히 폭발하지 않는다. 내부에는 성형작약, 멀로 이펙트를 이용한 고속 플라즈마 제트가 탑재되어 있었고 초당 2100m의 속도로 철근 구조를 절단하며 내부를 완전히 파괴한다. 결과는 전력망 붕괴, 니보엠, 게머더 레이더의 전원이 차단되고 통신망과 연료 공급망이 마비된다. 벨고로드 지역 전역이 군사적으로 정전 상태에 빠진 것이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후 3시간 동안 벨고로드 전방위 기갑부대는 전진을 중단했으며 일부 유닛은 후방으로 철수하는 움직임도 관측되었다. 이 공격은 정밀성과 혼란, 속도와 기만이 결합된 21세기형 전술의 집약체였다. 비싸고 복잡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수백 달러짜리 드론과 교란 전술 앞에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이 공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러시아군 전체 전략 구조에 도미노처럼 번져가는 여파가 시작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공격이 러시아 전술과 방공체계에 어떤 근본적 변화를 불러왔는지 살펴본다. 노비 오스콜 변전소가 공격받은 직후 러시아군의 전술적 구조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여파는 단순한 폭발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허브가 아닌 전장 전체에 얽힌 군사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를 자른 것이었다. 첫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것은 연료 보급 체계였다. 벨고로드 일대 전방에서 작전 중이던 전차 및 장갑차 부대는 변전소의 전력으로 가동되던 연료 펌프 시스템이 정지하면서 보급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일부 전차는 주행을 멈춘 채 현장에 고립되었고 기동성을 잃은 전력이 전선 운용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은 방공 감시 시스템의 마비였다. 노비 오스콜은 니보엠 장거리 레이더와 통신 허브를 연결하는 핵심 변전소 중 하나였다.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력이 끊기면서 주변 기지의 레이더가 순차적으로 다운되었고 일부 구역은 수시간 동안 공중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 틈을 타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정찰 범위를 확장하며 전략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 내부 통신망에도 이상이 생겼다. 유선 통신은 전력 공급 중단과 함께 즉시 끊겼고 예비 위성 통신 체계로 전환되었지만 일시적인 대역폭 부족과 간섭으로 인해 명령 전달의 지연이 발생했다. 이처럼 단일 지점의 타격은 작전 지휘, 감시, 보급의 3대 축을 동시에 약화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이 공격에서 단순한 미사일이나 드론만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택한 전략의 핵심은 슈트 앤드 스쿠트 전술이다. 즉, 고속으로 발사하고 즉시 사라지는 전술이다. HRS 시스템은 발사 후 1에서 2분 내에 발사 지점을 이동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러시아가 역탐지로 발사 위치를 특정하고 반격을 개시했을 때는 이미 HRS 차량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는 구소련 시절의 고정 포격 중심 전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동성과 속도, 탐지 회피 능력을 결합한 이 방식은 러시아의 대화력 추적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결국 수백만 달러짜리 반격 미사일이 허공에 발사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전술적 부담은 가중된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S-400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전환점이 되었다. S-400 트리움프는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해온 최상위 방공 시스템이다. F-35 스텔스기나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공격에서 S-400은 정체불명의 드론과 전자기만 앞에 거의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 문제는 기술의 한계보다 시스템 설계 자체가 고비용 대 고가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데 있다. 즉,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요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저가형 드론이나 전자전 교란에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효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S-400을 도입한 국가들 외 인도, 중국, 터키 등은 이제 그 실제 대응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도 수십억 루블 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400달러짜리 드론에게 무력화됐는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은 명확하다. 우크라이나가 다음으로 노릴 전략적 타깃은 어디인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 중 하나는 별표 쿠르스크, 코어스, 별표다. 벨고로드와 인접하며 전자전 및 지휘통신 부대가 밀집한 지역으로 타격 시 서부 러시아 방공망의 조율력이 약화될 수 있다. 다음은 보로네지. 러시아 공군 서부사령부와 전략통제소가 위치해 있으며 공중 및 전자 지휘 계통의 중추 역할을 한다. 해당 지역이 마비되면 러시아는 드론 방어 전략 전체를 재편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후보는 별표 크림대교, 케르치 브리지, 별표다.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이 교량은 남부 전선 보급의 핵심 노선이다. 여기가 다시 마비되면 흑해 방면의 병참망에 치명적 차질이 생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러시아군은 방공 자산을 재배치하거나 S-400여의 기동형 방공 시스템, 예컨대 토어 M2, 북 M3, 펜트서 S1 등의 활용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지금처럼 정보전과 전자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동성이 낮은 시스템은 오히려 표적이 되기 쉽다. 결국 방공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하늘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호를 방어하고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 이 방공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제 전쟁은 전장이 아닌 스펙트럼에서 벌어진다. 신호, 주파수, 전자기, 알고리즘, 화약과 포탄이 아니라 노이즈와 페이크 신호, 정밀 데이터가 지배하는 전장. 노비 오스콜에서 시작된 이 공격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